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소설 한 권, 그 이상이에요. 잊혔던 목소리들에 대한 증언 같은 책이죠. 이 강렬한 일하기 속으로, 그리고 그 배경이 된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한 소년의 이런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끔찍한 학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분수대에서 다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년이 생각하죠. 축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바로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동호입니다. 16살이고요. 가장 친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이 동호라는 아이를 따라서 우리는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소년,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온다가 어떻게 침묵당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설 속에서 동호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정대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호가 무슨 시위대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죠. 동호가 간 곳은 시위 현장이 아니라 임시 시신 안치소가 되어버린 체육관이었어요. 거기서 가족들이 시신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촛불을 켜주고 시신 옆에 놓인 이름표를 정리하고 어떻게든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동호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군인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관 앞에서 왜 애국가를 부르는 걸까? 그리고 왜 그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걸까? 이 모순, 이 질문이야말로 이 소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뭐랄까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동호가 던진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1980년 5월의 광주, 그 말해지지 않았던 역사 속으로 말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죠.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당연히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특히 광주에서의 저항이 거세지자 바로 다음 날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죠. 당시 국가가 동원한 폭력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이 숫자 80만 발,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시 광주 인구가 75만 명 정도였는데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군인들에게 지급된 총알의 개수입니다. 시민 한 명당 한 발 이상이 돌아가는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 무서웠던 건 이 모든 진실이 철저하게 묻혔다는 겁니다. 당시 전남매일신문 편집국장이 남긴 말인데요. 우리는 봤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는 것을. 근데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광주는 그렇게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 소년이 온다가 가진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묻혀버렸던 이야기들,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바로 그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려내는 거죠. 이 소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후반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강 작가는 우리를 죽은 자들의 목소리로 이끌어요. 동호, 그리고 그의 친구 정대처럼 희생된 영혼들이 직접 화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시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정대의 영혼이 자기 시신이 불태워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걸 검은 숨이 피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공포를 넘어서는 뭐랄까 굉장히 기이하면서도 서늘한 아름다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된 정대는 계속해서 동호를 찾아 헤매다 마침내 도청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재회는 정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져요.
군인들이 쏜 총에 동호가 쓰러지는 순간, 그래서 동호가 자기처럼 영혼이 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호회의 죽음으로 소설의 전반부가 끝나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남겨진 사람들, 즉 살아남은 자들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설 속에 진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아. 대신 다른 모든 게 서서히 마모되면서 그 기억만 남는 거야. 정말 트라우마의 본질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그 끔찍했던 기억 하나만 선명하게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소설은 생존자들이 겪었던 고문의 과정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손톱 밑으로 볼펜을 쑤셔넣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일부러 굶겨서 수감자들끼리 음식을 두고 싸우게 만들어요.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그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물론 진수에게도 이런 육체적 고문은 끔찍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를 평생 괴롭히고 끝내 무너뜨린 건 사실 다른 거였어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기가 동호에게 숨어 있으라고 그게 안전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동호가 죽은 거예요. 그 죄책감, 그 정신적인 상처가 결국 몇 년 뒤에 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책감은 다른 생존자 은숙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가 죽은 친구를 위한 끝나지 않는 장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이 광주의 이야기가 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중요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 소설이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국가란 무엇인가? 대체 국가가 뭐길래 자신의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학살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사실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아주 개인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 동호군의 형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부탁을 했대요. 제 동생이 더 이상 빨갱이 폭도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아이였던 그대로 써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은 폭도라는 이름 뒤에 지워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인간성을 되찾아주려는 간절한 증언의 기록인 셈이죠. 그리고 소설은 맨 마지막에 다시 동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동호는 이런 감각을 느껴요. 마치 수십만 명의 피가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혈관을 이룬 것 같고 자기가 감히 그 일부가 된 것 같다는 느낌. 이건 단순히 한 소년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남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